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보고라 불리는 고전문학, 그중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 읽어드립니다. 그럼 책 속의 지혜를 찾으러 가볼까요? 홍길동전.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길동. 조선 세종조 시절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 판서에 이른 홍모 재상이 있었다. 여러 대에 걸친 명문 거족 출신으로 그 인물 됨됨이가 출중하여 조정은 물론 백성들 사이에서도 으뜸으로 꼽혔다. 곧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기를 언제나 한결같았던 것이다. 공은 밑으로 두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가 정실 유씨의 소생인 인영이고 둘째는 계집종 춘섬의 소생인 길동이었다. 예전 길동을 낳을 무렵 공은 기이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천둥이 몰아치고 벼락이 불을 뿜고 있는데 호련히 나타난 청룡이 공에게 벼랑간 달려들었다. 놀라 깨어나니 다행히 꿈이었다. 찬찬히 생각해보니 이는 틀림없이 귀한 자식을 얻게 되리라는 길조가 분명하였다. 크게 기뻐한 공은 즉시 내당으로 들어가 부인 유씨를 찾았다. 유씨가 앉은 자리에서 살며시 일어나는 순간 공은 급하게 유씨의 손을 잡으며 품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러자 부인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상공은 평소 몸가짐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시옵니다. 그런데 이 어찌 연소 경박자의 천한 행동을 흉내내고자 하십니까? 소첩은 그에 따를 수 없사옵니다. 부인이 공의 다정한 손길을 떨치고 나가버리자 공은 겸연쩍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외당에 나와 부인의 고지식함을 한탄하였다. 그때 마침 계집종 춘섬이 차를 올리자 그 단아한 태도에 마음이 끌려 공은 춘섬을 이끌고 곁방에 들어가 인연을 맺었다. 춘섬의 나이 18세 때의 일이었다. 한번 몸을 허락한 후로 바깥 출입을 삼가고 타인을 취할 뜻이 없으니 공이 기특하게 여겨 춘섬을 첩으로 삼았다.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10달이 지나 옥동자가 태어났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비범한 호걸의 기상이 얼굴에 감돌았다. 공은 한편으로는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한스럽게 여겼다.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나지 못함 때문이었다. 차별로 인한 서러움. 길동이 점점 자라 8세가 되자 그 총명함이 뭇 사람이 따르지 못할 정도가 되어 하나를 들으면 백을 하니 공이 더욱 사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천한 계집의 소생인지라 길동이 매양 호보호영 할 때마다 문득 꾸짖어 못하게 하니 길동은 10세가 넘도록 감히 부영을 부르지 못하고 천한 종들까지도 자신을 천대하고 있음을 뼛속 깊이 한으로 여겼다. 가을이 깊어가는 9월 보름께 달은 고요히 빛나고 바람은 소슬하여 가뜩이나 어지러운 심사를 뒤흔드니 길동은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탄식을 하고 말았다.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공자와 맹자를 본받는 게 도리이다. 그도 아니라면 병법을 익혀 장군이 되어 천하를 정벌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워 후세 이름을 남기는 게 또한 장부의 일이 아닌가. 나는 어찌하여 일신이 적막하여 부영이 있어도 호부호영을 못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길동은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뜰에 내려와 검수를 익혔다. 마침 공이 월색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배회함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밤이 늦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는가? 길동이 공손히 대답하였다. 소인이 본래 월색을 좋아한 탓도 있지만 대개 하늘이 만물을 만든 후 사람이 가장 귀한 줄 아오나 소인에 이르러서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제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공이 그 말뜻을 짐작하나 짐짓 책망하는 투로 네 무슨 말인고? 하니 길동이 다시 공손히 고하였다. 소인이 평생 서러운 바는 대감의 정기로 당당한 남자로 태어난 몸이라 부모의 은혜가 하염이 없거늘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니 어찌 제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길동이 눈물을 흘려 적삼을 적시자 공은 길동이 처지가 측은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만약 그 심사를 위로하면 마음이 방자할까 두려워 오히려 크게 꾸짖었다. 재상가의 천한 종의 자식이 비단 너뿐만이 아니거늘 내 어찌 방잠이 이토록 치솟느냐. 차후 다시 이런 말이 있으면 용서치 않으리라. 길동은 땅에 엎드려 슬피 울 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공이 물러가라고 명하자 침소로 돌아온 길동은 더욱 슬퍼하였다. 본디 재주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도량이 넓은 길동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 방에 가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소자는 전생의 인연으로 현세의 어머니와 모자지간이 되었으니 은혜 입은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팔자가 기구하여 소자는 천하몸이 되고 말았으니 품은 한 또한 깊습니다. 장구로 태어난 이상 남에게 천대만 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소자 더 이상 기운을 억제치 못하여 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니 어머니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귀체를 보존하십시오. 예, 어머니는 크게 놀라 채상가에 천한 출생이 너만 있는 게 아닌데 어찌 그런 좁은 마음으로 어미의 간장을 태우려 하느냐. 길동이 다시 말했다. 옛날 장충의 아들 길산이 비록 천생이었지만 18세 그 어머니와 헤어지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후세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으니 소자 또한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니 어머니는 염려를 놓으시고 후일을 기다려 주십시오. 최근 곡산모의 행색을 보니 대감의 총애를 잃을까 하여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는지라 큰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소자가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길동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더욱 슬퍼하였다. 곡산모의 음모. 곡산모는 본래 곡산의 기생으로 있다가 공의 사랑을 받아 첩으로 들어오게 된 여자로 이름은 초란이었다. 교만하고 방지하기가 이를 데 없어 제 심경에 맞지 않으면 누구를 불문하고 공에게 헐뜯는 소리를 하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가 바로 곡산모였다. 아들을 낳지 못한 자신에 비해 길동을 낳은 춘섬을 공이 지극히 아끼자 곡산모는 춘섬을 항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하루는 집안에 몰래 청한 무녀에게 곡산모는 내가 평안하게 사는 길은 오직 길동을 없애버리는 데 있다. 자네가 만일 내 소원을 이뤄주면 그네를 크게 갚겠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무녀도 기꺼이 응하였다. 지금 흥이문 밖에 뛰어난 관상녀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보면 전후 길흉을 판단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녀를 불러와 마님의 소원을 자세히 말하고 그 뒤 대감께 고하시면 대감이 틀림없이 그 화를 없애고자 하실 터이니 그때 여차저차 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초란이 무녀의 말에 크게 기뻐하여 우선 은자 50냥을 건네주면서 관상녀를 몰래 데리고 오라고 말하였다. 다음날 공이 내당에 찾아와 길동의 영특함과 비범함에 대해 부인에게 말하며 다만 천생임을 한탄하는데 문득 한 여자가 찾아와 대청 아래서 문안을 여주었다. 공이 이상하게 여겨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여자가 말하기를 소인은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는 여자인데
마침 대감 문화에 이르렀사옵니다. 공이 여자의 말을 듣고 길동의 앞날에 대해 걱정스러워 즉시 길동을 불렀다. 상녀는 길동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다가 갑자기 놀라며 이 공자의 얼굴상을 보니 청고 영웅이요 일대 호걸이므로 특별히 염려스러운 점은 없습니다만 하고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나타냈다. 지체 없이 바른 대로 고하라. 공과 부인은 이상히 여겨 재촉을 하였다. 상녀는 마지못한 듯 좌우를 물리치게 한 뒤 다시 말하였다. 공자의 관상을 보니 흉중의 조화가 무궁하고 미간의 산천 정기가 영롱하니 장차 왕이 될 기상을 품고 있습니다. 장성하면 장차 집안을 멸망시킬 재앙을 불러오게 되니 대감은 굽어 살피셔야 합니다. 공이 놀라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사람의 팔자는 함부로 바꿀 수 없으니 너는 누구에게라도 이런 말을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고 은자를 얼마 주고 관상녀를 돌려보냈다. 그 뒤 공은 길동을 산정에 머물게 하고 길동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식해 하였다. 길동은 졸지에 산정에 갇힌 몸이 되어 서러움이 더욱 커졌지만 달리 어쩌지 못하고 할 일 없이 육도나 삼약 같은 병서와 천문, 지리를 공부하였다. 공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놈이 본래 재주가 있었지만 만일 그 재주를 믿고 함부로 날뛰게 되면 필시 상녀의 말처럼 되리니 장차 이를 어찌할꼬 하고 크게 근심을 하였다. 어느 날 초라는 모녀와 상녀를 불러 함께 의논한 뒤 길동을 없애고자 마음을 정하고 천금을 들여 특제라 불리는 자객을 하나 구하였다. 초라는 공에게 자세한 사정을 일렀다. 얼마 전에 상녀가 귀신같이 알아맞혔는데 길동의 후일을 어찌하시렵니까? 천첩은 놀랍고 두렵기만 합니다. 일찍 길동을 없애버렸어야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공이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찡그렸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관여하지 말라. 그렇지만 마음이 심란하여 공은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병을 얻고 말았다. 부인과 좌랑 인형은 크게 근심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대감의 병환이 깊으심은 길동 때문입니다. 소첩의 생각엔 길동을 반드시 죽여야만 대감의 병환이 쾌차하고 가문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이를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초란이 부인에게 말하였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천륜이 지중하니 차마 어찌 행하겠는가? 듣자오니 특제라는 자객이 있어 사람 죽임을 귀신같이 한다고 합니다. 천금을 주고라도 밤에 몰래 들어가 길동을 해치우게 하면 대감이 알 리 없으니 부인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부인이 좌랑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차마 못할 짓이지만 우선은 나라를 위함이요. 다음은 대감을 위함이요. 마지막으로 홍씨 가문을 보존함이니 별 수 없구나. 내 말대로 행하라. 초란이 속으로 기뻐하며 다시금 특제를 불러 자세히 일러주고 오늘 밤 신속하게 해치워라 하니 특제는 어두워지기만 기다렸다.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절양하고 원통하여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대감의 명령이 워낙 엄중한지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오늘 밤도 길동은 잠을 청하지 못하고 촛불을 밝혀두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주역의 한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까마귀가 3번 울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길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저것은 본래 밤을 꺼리는 짐승이건만 내 앞에서 울고 가니 필시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길동은 잠시 팔괘를 버려보다가 깜짝 놀라 둔갑법을 행하여 그 사정을 살폈다. 자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낯선 사람이 칼을 들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방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길동은 몸을 감추고 줌을 외웠다. 그러자 돌연 음산한 바람이 들어오고 집이 감쪽같이 사라지더니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바뀌었다. 특제는 깜짝 놀라 길동의 조화가 보통이 아님을 알고 칼을 숨기고 피하고자 하였으나 어느새 길이 끊어지고 험한 벼랑이 앞을 막아버렸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헤매다가 문득 피리 소리가 들려와 특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린아이가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었다. 어린아이는 피리불기를 그치고 특제를 꾸짖었다. 너는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는가?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검은 구름이 때로 몰려오며 돌과 모래가루가 공중에 날렸다. 특제가 겨우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바로 길동이었다. 특제는 길동의 재주가 신통하게 여겨졌지만 곧장 길동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제 죽게 되어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조란이 무녀와 상녀와 짜고 대감을 꼬드겨서 너를 죽이려 한 것이다. 특제가 칼을 들고 달려들자 길동은 분노를 참지 못하여 요술로 특제의 칼을 빼앗았다. 재물을 탐해 사람을 죽이는 너 같은 무도한 놈은 죽어 마땅하다. 길동이 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특제의 목이 단숨에 베어져서 머리가 방 안에 뒹굴었다. 길동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곧장 상녀를 잡아왔다. 너는 나에게 무슨 원수가 있어서 초랑과 한패가 되어 나를 죽이려 했느냐. 그러고 나서 길동은 상녀의 목도 단숨에 베어버렸다. 서러운 이별. 길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은하수는 서로 기울어졌고 달빛은 가물가물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초란을 난도질하고 싶었으나 대감이 사랑하심을 깨닫자 기분이 울적해졌다. 이제 이 집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마음을 먹은 길동은 칼을 던지고 바로 하직을 구하고자 대감 침소에 나아갔다. 길동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창밖에 인적이 있음을 이상하게 여긴 콩이 먼저 창을 열고 길동에게 말하였다. 밤이 깊었거늘 내 어찌 자지 않고 이리도 방황하느냐. 길동이 땅에 엎드려 고하였다. 소인은 일찍이 부모의 은혜 10,000분의 1이라도 갚기를 원하였지만 집안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대감께 거짓으로 소인을 헐뜯고 죽이려 하였으므로 겨우 목숨은 보전하였지만 더 이상 대감을 모실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지금 대감께 하직을 구하려 합니다. 공이 크게 놀라 무슨 병고가 있었기에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려 하느냐. 날이 밝으면 자연 알게 되실 겁니다. 소인의 신세는 떠도는 구름과 같으니 따로 찾지 마십시오. 하며 길동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자 공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품은 한을 짐작 못할 바 없으니 나는 이제부터 호부호영함을 허락하마. 아버님이 소자가 품은 한을 이제라도 풀어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내내 만수분강하십시오. 하고 길동이 엎드려 하직하니 공은 더 이상 붙들지 못하고 다만 길동의 무사함만을 당부하였다. 길동은 어머니 침소에 가서 다시 이별을 고하였다. 소자는 비록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되었지만 다시 모실 날이 분명히 있을 터이니 어머니는 그 사이 몸성이 지내십시오. 춘섬이 이 말을 듣고 길동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한 집에 있어도 따로 떨어져 지낼 것만 이제 너를 정처 없이 보내고 내 어찌 살 수 있을까. 금방 돌아와 다시 살자꾸나. 길동은 공손히 절을 하고 서둘러 문을 나섰다. 한편 초라는 특제로부터 아무런 기별이 없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몰래 사람을 보내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다. 길동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특제와 상녀의 주검이 방 안에 뒹굴고 있음을 알게 된 초라는 혼비백산하여 급히 부인께 이 일을 고하였다. 부인 또한 깜짝 놀라 급히 좌랑을 불러 사정을 얘기하였다.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다시 상공께 고하니 공도 놀라기는 매 한 가지였다. 길동이 밤에 찾아와 슬피 하직을 고함은 그 일이 있었던 탓이었구나. 공은 탄식을 하였다. 공은 즉시 하인들을 불러 초란을 내치도록 하고 두 주검을 감추도록 한 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몇 번이나 당부를 하였다. 의적 활빈당. 길동은 부모와 이별한 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경치가 뛰어난 곳에 다다랐다. 인가를 찾아 점점 들어가던 중에 큰 바위 밑에서 돌문을 발견하였다. 가만히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들판에 수백 호 인가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잔치를 벌이며 즐기고 있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이곳은 도적의 소굴인 듯했다. 길동을 보고 그 사람 됨이 녹록하지 않음을 알아차린 무리들은 길동에게 말을 걸었다. 그대는 누구이기에 이곳에 찾아왔느냐? 이곳은 영웅이 모여 있으나 아직 우두머리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대가 만일 용력이 있다면 저 돌을 들어봐라. 길동은 이 말을 듣고 다행히 여겨 나는 경성 홍판서의 천첩소생 길동이라 하오. 집안의 천대를 벗어나려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우연히 이곳에 들어온 것이오. 모든 호걸이 동료로 대해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소. 내가 한번 저 돌을 들어보리이다. 하고 그 돌을 들고 수십 보를 걷다가 힘껏 던졌다. 무게가 1000근이 넘는 돌이었다. 모든 도적이 동시에 감탄을 하였다. 과연 장사로다. 우리 수천 명 중에 이 돌을 든 사람이 없었는데 하늘이 도우셔서 장군을 주셨소. 도적들이 길동을 상좌에 앉히고 술을 차례로 권하였다. 길동과 도적들은 서로 굳게 맹세하며 종일 즐겼다. 이후 길동이 도적들과 더불어 무예를 연마하며 수개월을 보냈다. 어느 날 몇몇 도적이 찾아와 길동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지인작부터 합전 해인사를 쳐 그 재물을 탈취고자 했지만 지략이 부족하여 이제나 저제나 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길동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생각한 바가 있으니 그대들은 내 말에 따라 행하면 된다. 길동은 양반 의복을 차려입고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다. 종자 몇 명이 그 뒤를 따랐다. 내가 먼저 그 절에가 동정을 보고 오마 하고 가니 완연한 재상가 자제 같았다. 길동은 해인사에 들어가 먼저 주지승을 불렀다. 나는 경성 홍판서댁 자제다. 이 절에 글 공부하러 왔으니 내일 백미 20석을 보내와 음식을 차리면 너희들도 함께 먹도록 하라. 하고 절 안을 두루 살펴보며 후일을 기약하고 나오니 모든 중들이 고마워하였다. 길동은 처소로 돌아와 백미 수십석을 절로 보냈다. 며칠 뒤 길동은 수십인을 데리고 해인사에 이르러 다시 노승을 불렀다. 내가 보낸 쌀로 음식이 부족하지 아니하였는가?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길동이 상좌에 앉고 모든 중들을 청하여 각기 상을 받게 하고 먼저 술을 마시며 차례로 권하니 모두가 고마워하였다. 길동이 차린 음식을 먹다가 모래를 입에 슬쩍 넣고 깨무니 그 소리가 크게 울렸다. 중들이 듣고 놀라 사죄하였지만 길동은 거짓으로 화를 내며 꾸짖었다. 어째서 음식을 이다지 부정하게 짓느냐? 이는 틀림없이 나를 능멸하려 함이다. 하고 종자에게 분부하여 중들을 한 줄에 결박하게 하였다. 절 안은 일시에 소란스러워졌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대적 수백여 명이 일시에 달려들어 모든 재물을 다 제것 가져가듯 하니 중들은 비명을 질러댔다. 마침 볼일 보러 갔던 어린 중이 돌아와 이런 광경을 목격하자 즉시 광가에 달려가 고하였다. 사또는 즉각 광군을 모아 도적들을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나줄 수백 명이 도적 뒤를 쫓아 뛰어가는데
사컷을 쓴 한 중이. 도적이 저 북쪽 오솔길로 가고 있으니 빨리 가서 잡으시오. 하므로 관군들이 그 절의 중이 가리키는 줄 알고 북쪽 오솔길을 찾아 헤매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 버리는 바람에 돌아가고 말았다. 길동이 도적들을 남쪽 큰 길로 보내고 홀로 중의 옷차림으로 관군을 속이고 소굴로 돌아오니 모든 사람이 벌써 돌아와 있었다. 모든 무리가 길동을 우러러보니 길동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장보러 태어나 이만한 재주조차 없으면 어찌 무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는가. 이후로 길동은 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이라 정하였다. 조선 팔도를 다니며 가급의 수령이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하면 빼앗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구제하며 죄 없는 백성은 해치지 아니하고 나라에 속한 재물은 초도 건드리지 아니하였다. 무리들은 모두 이러한 길동의 뜻에 잘 따랐다. 하루는 길동이 무리를 모아 말하였다. 탐과 놀이 함경 감사는 백성을 착취하여 그 재물을 탐하는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니 어찌 우리가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반드시 응징을 하여야 한다. 그대들은 나의 지시에 따라 단단히 준비를 하라. 이에 일부 도적이 먼저 남문 밖에 불을 질렀다. 크게 놀란 감사가 그 불을 구하라 명하니 관속이며 백성들이 일시에 몰려와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이 와중에 길동의 수백 적당이 일시에 성 안에 달려들어 창고를 열고 곡식과 무기를 빼앗아 북문으로 달아나 버렸다. 불시에 당한 일이라 감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날이 밝은 후 자세히 살펴보니 창고 안은 텅텅 비어 있었다. 크게 노한 감사는 곡식과 무기를 탈취한 자는 활빈당 우두머리인 홍길동이라고 적은 방을 북문에 붙이고 군사를 일으켰다. 길동은 행여 돌아가는 길에 잡힐까 염려하여 둔갑법과 축지법으로 서둘러 소굴로 돌아왔다. 하루는 길동이 무리를 불러 모았다. 우리는 지난번 합천 해인사 재물을 탈취하고 또 함경, 가명을 습격하여 곡식을 빼앗아 왔으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파다하고 가명에 붙은 방에 내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으니 오래가지 않아 잡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계책을 마련해 두었다. 길동은 즉시 초인 7을 만들어 주문을 외우고 혼백을 붙였다. 그러자 7 길동이 일시에 소리를 지르고 발을 흔들어대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각각의 길동은 그 즉시 수하에 수백 명을 거느리고 팔도에 흩어졌다. 8 길동이 팔도에 다니며 신기한 재주를 부려 각 읍 창고의 곡식을 하룻밤에 종적 없이 가져가고 서울로 가는 복물을 탈취하니 팔도의 각 읍은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감사는 이 일로 서울로 장계를 올렸다. 난데없이 나타난 홍길동이란 도적이 온갖 재주를 부려 가급의 재물을 탈취하고 봉송하는 물종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사옵니다. 그 도적을 잡지 못하오면 장차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줄 짐작조차 할 수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포청으로 하여금 금 도적을 잡게 하소서. 왕이 장계를 보고 크게 놀라 포도대장을 불러 의논하는 와중에도 팔도에서 장계가 연이어 올라왔다. 도적의 이름이 다 홍길동이라 하고 곡식과 재물을 잃은 때가 한낮 1시였다. 왕은 크게 놀라 말했다. 이 도적의 용맹과 술법은 옛날 치우라도 당하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신출귀몰한 재주를 가진 농민들 어찌 한 몸이 한날 한시에 팔도에서 도적을 하겠느냐. 이는 보통 도적이 아니니 좌우 포도대장은 즉시 군사를 일으켜 그 도적을 잡아오라. 우포장 이흡이 나아가 말했다. 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반드시 그 도적을 잡아오겠사옵니다. 전하는 근심을 마옵소서. 왕이 급히 떠나라고 재촉을 하자 이흡은 왕에게 하직을 고한 후 관졸을 불러 모았다. 관졸은 각각 흩어져 약속한 날에 문경에서 만날 것을 정하고 흩어졌다.
이흡은 포졸 서너 명만 데리고 변복을 한 채 떠났다. 날이 저물어 주점에서 쉬고 있는데 나귀를 탄 소년이 들어와 뵙기를 청하자 이흡은 이에 응하였다. 소년이 문득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온 천하가 임금의 땅이요 모든 이가 임금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소생이 비록 시골에 있지만 나라를 위한 근심이 적지 아니합니다. 포장이 놀라 물었다. 무슨 뜻이냐? 소년이 답했다. 홍길동이란 도적 때문에 팔도의 인심이 뒤숭숭하기 이를 데 없는데도 이놈을 잡아 없애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기골이 장대하고 말이 고드니 나와 함께 그 도적을 잡는 게 어떠한가? 소인은 벌써부터 그 도적을 잡고자 하였으나 용력 있는 사람을 얻지 못하여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제 나리를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리의 재주를 알지 못하니 한번 소인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소녀는 높은 바위 위에 올라앉아 말하였다. 있는 힘껏 두 발로 소인을 차시지요. 포장은 아무리 용력이 뛰어나다 한들 한 번 차면 재 어찌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두 발로 힘껏 소년을 찼다. 소년이 다시 돌아앉으며 말하였다. 나리는 굉장한 장사이십니다. 여러 사람을 시험해 보았지만 소인을 놀라게 한 자가 없었건만 나리에게 차이니 오장육부가 올린 듯합니다. 이제 소인을 따라오면 반드시 길동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년이 말을 마치고 포장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포장은 속으로 나도 힘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데 오늘 저 소년의 힘을 보니 진정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저 소년 혼자라도 길동을 능히 잡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소년을 부지런히 따라갔다. 어느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소년이 돌아서며 말하였다. 이곳이 길동이 숨어있는 동굴입니다. 소인이 먼저 들어가 안을 살펴보겠사오니 나리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포장은 속으로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어서 잡아오기나 하라고 당부하고 기다렸다. 잠시 후 갑자기 수십 명의 군졸이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다. 포장은 깜짝 놀라 달아나려 하였으나 점점 가까이 다가온 군졸에게 결박당하고 말았다. 내가 보도대장 이흡이냐? 우리들은 지부왕의 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다. 군졸들은 쇠사슬로 포장의 목을 올가 끌고 갔다. 포장은 겁이 나고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느 곳에 다다라 포장이 정신을 가다듬어 쳐다보니 커다란 궁궐 안이었다. 무수히 많은 역사들이 좌우에 나열하였고 전상에는 군왕이 좌상에 앉아 있었다. 군왕이 사나운 음성으로 포장을 꾸짖었다. 내 놈이 어찌 홍장군을 잡으려 하느냐. 나는 너를 잡아 지옥에 가두리라. 포장이 겨우 정신을 차려 소인은 그저 힘없는 백성이 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잡혀왔으니 부디 살려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심히 애걸하자 전상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나를 자세히 보라. 나는 곧 활빈당 우두머리 홍길동이다. 그대가 나를 잡으려 함으로 그 용력과 뜻을 알고자 조금 전에 소년으로 하여금 그대를 인도하여 이곳에 오게 하였다. 길동은 무리에 명하여 포장을 풀어주게 한 후 방에 앉히고 술을 내어 권하였다. 그대는 부질없이 다니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하지만 나를 보았다고 입을 열면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다. 길동이 다시 술을 부어 권한 뒤 무리에게 명하여 포장을 내보내라고 하였다. 포장은 내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어찌하여 여기로 왔는가 하고 길동의 조화를 신기하게 여기며 일어나고자 하였으나 발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정신 차리고 다시 살펴보니 어느새 가죽부대 속이었다. 간신히 빠져나오니 다른 가죽부대 셋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 차례로 끌어내니 처음 떠날 때 데리고 왔던 관졸이었다. 어찌 된 일이냐? 문경에서 모이자 하였거늘 어째서 이곳에 있느냐? 포장이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이곳은 다름 아닌 서울 북악이었다. 네 사람은
어이가 없었다. 누구도 믿지 못할 일이니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해 입을 열지 말라. 길동의 재주가 예측이 불가능하니 어찌 인력으로 잡을 수 있겠는가. 보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왕이 길동을 반드시 잡아오라고 발도에 명을 내렸지만 길동의 행동이 변화무쌍하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큰 길로 초원을 타고 왕래하는가 하면 쌍교를 타고 가기도 하고 혹은 어사의 모양새를 갖추어 탐관오리의 목을 베고 왕에게 가짜 어사 홍길동의 계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어 왕은 더욱 진노하여 이놈이 팔도를 다니며 이런 짓거리를 벌이는데도 아무도 잡지 못하니 이를 장차 어찌할꼬 하며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였다. 이놈이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임에 틀림없다. 그대들 중에서 누가 그 근본을 아는가? 한 신하가 나서 왕에게 고하였다. 홍길동은 전임 이조판서 홍모의 서자요. 병조좌랑 홍인영의 서재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그 부자를 잡아오라 명하시어 친히 문초를 하시면 자연 알게 되실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 더욱 화를 내며 그런 말을 어찌 이제야 하는가 하며 즉시 홍모 부자를 잡아 금부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왕이 먼저 인형을 친히 문초하였다. 길동이란 도적이 내 서재라 하는데 어찌 단속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어 국가의 대환이 되게 하느냐. 내 만일 잡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 부자의 중요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빨리 잡아들여 조선 대변을 없게 하라. 인형이 몸둘 바를 몰라 머리를 조아려 말하였다. 신의 천한 동생이 사람을 죽이고 도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생사를 모르옵니다. 신의 늙은 아비는 그 일로 인해 신병이 위중하여 생사가 오락가락하옵니다. 신의 동생이 전하의 근심을 깊게 하여 100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나 전하는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신의 아비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 신이 죽기로써 길동을 잡아드리겠나이다. 왕은 그 말에 감동하여 즉시 홍모를 석방하게 하고 인형으로 하여금 경상 감사를 맞도록 명하며 경은 1년의 기한 안에 길동을 잡아오라 하였다. 인형은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왕에게 맹세를 하였다. 인형은 그날로 경상 가명에 도착하여 각 읍에 방을 붙였다. 이는 길동을 달래기 위한 방이었다. 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남에 오륜이 으뜸이요 오륜이 있으면 이니 예지가 분명하거늘 이를 알지 못하고 군부의 명을 거역하며 불충 보료하면 어찌 세상이 용납하겠는가. 아오 길동은 이런 일을 잘 알 것이니 스스로 형을 찾아와 몸을 맡기라. 부친이 너로 말미암아 병이 깊어가고 전하께서는 크게 근심하고 계시니 내 죄악이 무척이나 크다. 전하께오서 나를 특별히 감사로 제수하사 너를 잡아들이라 하시니 만일 잡지 못하면 우리 홍씨 가문의 대대에 걸친 청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부디 바라건대 아우 길동은 이를 생각하여 즉시 가명에 나타나라. 그러면 너의 죄도 덜어질 것이요 우리 홍씨 가문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10,000번 생각하여 즉시 출도하라. 방을 각 읍에 붙이고 나서 인형은 이를 전폐하고 길동이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하루는 나귀를 탄 한 소년이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가명 밖에 와 뵙기를 청하였다. 인형이 즉시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하고 보니 그 소년이 기다리던 길동이었다. 인형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사람들을 물리치고 길동의 손을 잡았다. 길동아, 내가 집을 나간 후 생사를 알 수 없어. 아버님께서는 병이 깊이 드셨다. 너는 갈수록 불효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에 큰 근심이 되었으니 대관절 무슨 심정으로 이리도 불충불효를 행하느냐. 내가 도적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히니 전하께옵서는 크게 진노하여 나로 하여금 너를 잡아들이라 하셨다. 너는 서울로 나아가 천명을 받으라.
인형은 말을 마치고 눈물을 비오듯 쏟았다.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였다. 천색이 여기에 나타난 것은 부영의 위태함을 구하기 위함이니 어찌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찍이 대감께서 길동을 위하여 부친을 부친이라 하고 형을 형이라 하게 했던들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차피 지나간 일은 소용없으니 이제 소재를 결박하여 서울로 올려보내십시오. 인형은 길동을 슬피 바라보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는지라 즉시 장계를 올릴 준비를 하였다. 길동의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착고를 채운 뒤 관졸 10여 명을 붙여 길동을 서울로 올려보냈다. 길동의 재주를 소문으로 들은 각 읍의 백성들은 길동이 압송되는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길에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얼마 뒤 팔도에서 제각기 길동을 잡아 올리니 조정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신하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맸다. 왕이 놀라 조정 신하들과 함께 진이 문초를 하는데 8 길동이 제각기 자기가 진짜 길동이라 다투니 누가 진짜 길동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왕은 할 수 없이 홍무를 불러들였다. 아들 알아보는 데는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 저 8명의 길동 중에서 경의 아들은 누구인가? 즉시 찾아내라. 홍공은 두려운 마음에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빌었다.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점이 있사오니 이것을 확인하면 알 수 있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8 길동을 꾸짖었다. 내 가까이에 전하가 계시고 그 아래로 내 아비가 있거늘 너는 정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두려워 마라. 홍공은 말을 마치자마자 피를 토하며 엎어져 기절하였다. 왕이 깜짝 놀라 약원으로 하여금 구하라 하였지만 별 자도가 없었다. 8 길동이 이 광경을 보고 일시에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환약 1개씩을 꺼내어 홍공의 입에 넣어주었다. 홍공은 반나절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8 길동은 왕에게 고하였다. 신의 아비가 전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신이 어찌 감히 불경한 짓을 하오리까마는 신은 본디 천비소생이라 그 아비를 아비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평생 한이 맺혔기에 집을 버리고 도적이 되었사옵니다. 하지만 무고한 백성은 추호도 해치지 않았으며 다만 가급 수령의 부정한 재산만을 탈취하였을 뿐이옵니다. 이제 10년을 채운 뒤 조선을 떠나기로 하였사오니 전하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고 신을 잡는 일을 거두어 주옵소서. 말을 마친 8 길동이 동시에 바닥으로 넘어졌다. 자세히 본즉 전부 초인이었다. 왕은 더욱 놀라 진짜 길동을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병조 판서가 된 길동. 길동은 한동안 초인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은 사대문에 방을 붙였다. 요신 홍길동은 아무리 하여도 잡지 못할 것이니 전하가 병조판서 교지를 내리면 길동이 잡히리라. 왕이 방의 내용을 듣고 조정 신하를 모아 이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제 그 도적을 잡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병조판서에 제수하신다면 이는 수치스러운 일로서 이웃나라가 알까 두렵사옵니다. 왕도 그 말이 옳다 하여 경상감사에게 길동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다시 내렸다. 경상감사 인형은 왕의 엄지를 보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느 날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와 인형에게 절하며 나는 진짜 길동이니 형장은 아무 염려 말고 소재를 결박하여 서울로 보내십시오. 인형은 이 말을 듣고 길동의 손을 잡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이 답답한 아우야, 너도 나와 동기이거늘 부영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온 조정을 소란스럽게 하니 어찌 애가 타지 않겠는가. 내가 이제라도 나에게와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기특하구나. 급히 길동의 왼쪽 다리를 살펴보니 과연 붉은 점이 있었다.
인형은 즉시 길동의 사지를 따로 결박하여 함거에 넣고 건장한 장교 수십 명으로 하여금 철통같이 에워싸게 해서 서울로 압송하였다. 길동의 안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 날 만에 마침내 서울에 다다랐다. 대궐 앞에 들어서자 길동이 한번 몸을 움직이자 쇠줄이 끊어지고 함거가 깨어졌고 길동은 마치 매미가 허물벗듯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길동이 운무에 묻혀 가볍게 날아가니 장교들은 어이가 없어 넋을 잃고 공중만 바라볼 뿐이었다. 왕이 이 일을 듣고 크게 근심을 하였다.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꼬? 한 신하가 나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길동의 소원이 병조판서를 한번 지낸 뒤 조선을 떠나는 것이라 하는 바, 한 번만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자기 스스로 은혜 보답고자 할 터이니 그때를 틈타 붙잡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왕이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지라 즉시 홍길동으로 하여금 병조판서에 제소를 하고 사문에 방을 붙였다.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모 관대를 갖추고 높은 초헌을 한가롭게 타고 큰 길에 들어섰다. 이제 홍 판서가 사은하러 온다 하니 병조 하숙이 호위하여 권례 인도를 하였다. 여러 신하는 의논하여 길동이 오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그때 군사를 매복시켜 놓았다가 일시에 칼과 도끼로 길동을 쳐 죽이리라 하고 약속을 하였다. 길동은 권례에 들어와 공손히 절을 하고 왕에게 아뢰었다. 소신의 죄악이 무겁거늘 도리어 천원을 입었으니 평생 한을 풀고 돌아가옵니다. 전하는 원컨대 만수무강하소서. 길동이 말을 마치고 몸을 공중에 솟아 구름에 쌓여 떠나가니 그 가는 바를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왕이 이 광경을 보고 도리어 탄식하였다.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고금에 비할 바가 없도다. 지금 조선을 떠난다고 하니 다시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요. 장고에 쾌한 마음이 있는지라 다시는 염려가 없으리라. 왕은 즉시 발도에 사문을 명하여 길동은 잡는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 길동은 소굴로 돌아와 무리들에게 분부하였다. 내가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너희들은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라. 길동이 말을 마치고 즉시 몸을 솟구쳐 남경을 향해 떠났다. 한 곳에 다다르니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율도국이라는 곳이었다. 사방을 살펴보니 산천이 맑고 수려하며 인물이 번성하여 가히 편안히 살 곳이었다. 이윽고 남경에 도착하여 여기저기 구경하고 또 저도라 불리는 섬에 들어가 역시 두루 돌아다니며 산천도 구경하고 인심도 살피며 돌아다녔다. 오봉산도 또한 구경하였다. 저도는 제1강산이었다. 둘레가 700리요 기름진 눈이 가득하여 살기에 아주 좋아 보였다. 길동은 속으로 이미 조선을 하직한 몸이니 이곳에 들어와 응거하다가 큰 일을 도모하리라 생각하고 다시 소굴로 돌아왔다. 길동은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양천 강변에 가서 배를 많이 만들어 한강에 대령하라. 내가 전하께 청하여 쌀 1000석을 구하여 올 것이니 기약을 어기지 말라. 한편 홍공은 더 이상 길동이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신병의 날로 쾌차하였다. 왕 또한 근심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추구월 보름밤, 왕이 월색이 그윽한 후원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는데 문득 한바탕 바람이 불어오더니 공중에서 옥적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왔다. 한 소년이 공중에서 내려와 앞에 엎드리자 왕이 놀라 물었다. 선동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느뇨? 소년이 고하였다.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입니다. 왕이 더욱 놀랐다. 내가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하였다. 신이 전하를 만세토록 모실까도 생각하였으나 천비소생이라 문으로 보면 홍문관에 막히고 무로 보면 선전에 막힙니다. 이러므로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오니 신의 소원을 풀어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옵소서.
말을 마친 길동이 공중에 올라 표현이 날아가니 왕이 그 재주를 못내 아쉬워하였다. 저도에서의 새로운 생활. 길동은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저도섬으로 무리를 이끌고 들어갔다.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는 한편 무기를 제조하고 군법을 연습하니 무리들의 사기가 드높았다. 어느 날 길동이 살촉에 바를 약을 구하러 망탕산으로 가던 도중에 낙천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는 백룡이란 부자가 살고 있었다. 백룡은 일찍 한 딸을 두었는데 그 딸의 재질이 뛰어나 아주 애지중지 키웠다. 어느 날 거센 광풍이 불더니 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백룡 부부는 날마다 슬퍼하며 천금을 뿌려 사방에 사람을 보내 찾았지만 끝내 딸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부부가 슬퍼하며 누구라도 내 딸을 찾아주면 가산의 반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 하였다. 길동은 속으로 측은한 생각이 들었으나 할 일 없이 망탕사내가 약을 캤다. 날이 저물어 인가를 찾는데 문득 사람 소리가 나며 등불이 멀리서 비쳤다. 그곳을 찾아가니 사람이 아닌 요괴들이 앉아 있었다. 원래 이 짐승은 울동이란 짐승으로 여러 해를 묵어 그 변화가 무궁하였다. 길동이 몸을 감추고 화를 쏘니 그중 우두머리가 맞았고 그러자 모든 요괴가 소리를 지르고 달아나 버렸다. 길동이 나무에 의지하여 밤을 지새고 있는데 요괴 수산 명이 길동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이 깊은 곳에 왔는가? 내가 의술을 공부하였기에 약초를 캐러 이 산에 들어왔다. 요괴가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대왕이 부인을 새로 맞이하여 어젯밤에 잔치를 벌이다가 하늘로부터 악기를 맞아 지금 위중하시다. 그대가 스스로 명이라 하니 선약으로 대왕의 병을 고치며 많은 보상을 얻으리라. 길동이 허락하자 요괴가 길동을 인도하여 문 밖에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안으로 청하여 길동이 들어가 보니 새로 화려한 단청을 한 집안에 흉악한 괴물이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괴물은 길동을 보자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다. 내가 우연히 악기를 맞아 윗대하였는데 시자의 말을 듣고 그대를 정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도우심이라. 그대는 재주를 아끼지 말라. 먼저 내치할 약을 쓰고 다음으로 외치할 약을 쓰는 게 좋을까 싶소. 괴물이 응낙하자 길동은 약주머니에서 독약을 꺼내 급히 온수에 섞어 괴물에게 먹였다. 조금 있다가 괴물이 큰 소리를 내지르고 죽어버렸다. 이에 모든 요괴가 일시에 달려들자 길동은 신통을 내어 그것들을 물리쳤다. 그러자 어린 여자 2명이 애걸하였다. 저희들은 요괴가 아니라 인간세계 사람인데 여기에는 잡혀온 것이니 목숨을 살려주시어 세상의 도로 나가게 하소서. 길동이 백룡의 일을 생각하고 거주를 물으니 하나는 백룡의 딸이요 하나는 조철의 딸이라. 길동이 2 여자를 각각의 부모에게 데려다 주니 2 부부가 크게 기뻐하여 그날로 길동을 사위로 삼았다. 첫째 부인이 백소저요 둘째 부인이 조소저였다. 길동이 한꺼번에 2 사람의 부인을 얻어 저도섬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들이 반겨 축하를 해주었다. 어느 날 길동이 천문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자 사람들이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십니까? 부모의 안부는 별점으로 짐작하였는데 오늘 하늘을 보니 아버님의 병세가 무척 위중하신 것 같다. 내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것이 안타까워서다. 길동이 탄식을 하자 사람들이 비통하게 생각하였다. 이튿날 길동이 월봉산에 들어가 무덤자리를 봐두고 성물, 즉 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놓는 물건을 국능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커다란 배를 준비하여 조선국 서강 강변에 대기하도록 한 후 즉시 머리를 깎고 승려 행색을 갖추어 작은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하였다. 과연 홍공은 돌연한 병을 얻어 위중하였다. 공이 부인과 인형을 불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길동의 생사를 알지 못하니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 길동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 적설을 구분하지 말고 제 어미를 잘 대접하라 하고 명을 놓았다. 집안이 온통 슬픔에 빠져 상을 치르고자 하였으나 무덤 자리를 못 구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때 하인 하나가 와서 어떤 중이 조문하려 하나이다 하거늘 이상하게 여겨 안으로 들어오라 하니 그 중이 들어와 대성통곡을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곡절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중이 상주에게 말하였다. 형장이 어찌 소재를 몰라보십니까? 상주가 자세히 보니 곧 길동이었다. 상주는 길동을 붙들고 통곡을 하였다. 아우야, 그 사이 어디 갔더냐? 아버님이 생시에 그렇게 너를 찾았다. 하고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모 부인께 인사하게 하였다. 길동은 물러나 춘섬을 보고 다시 통곡하였다. 내가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냐? 어머니가 물었다. 소자 조선을 떠나 지수를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을 위하여 무덤자리를 얻어두었으니 어머니는 과히 염려를 마십시오. 인형이 크게 기뻐하여 내 재주가 기이한지라 길지를 얻었으면 이제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아버님의 관을 싣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길동이 준비한 큰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 살같이 저 한 곳에 다다르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상에 다다라 인형이 자세히 보니 산세가 웅장한 게 과연 길동의 재주와 지식이 반복을 자아내게 하였다. 사역을 마치고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길동의 두 부인이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 인형이 길동과 춘섬에게 이별을 고하며 산소를 극진히 보살펴달라고 당부하고 본국으로 떠났다. 조선 땅에 이르러 모 부인에게 전후 사정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율도국의 태평성대. 아버지의 3년상을 무사히 치르고 나자 길동은 사람들을 모아 무예를 익히게 하고 농사에 힘쓰게 하였다. 남해 가운데 율도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기름진 평야가 수천리나 되었다. 길동이 항상 동경하던 곳이었다. 어느 날 길동은 사람들을 불러 이제 율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진심을 다하라 라고 말한 뒤 즉시 군사를 일으켰다. 길동은 스스로 선두가 되어 마숙으로 하여금 후군장을 맡게 한 뒤 정병 5만 명을 데리고 율도국 철봉산에 다다랐다. 태수 김현충은 난데없이 나타난 군마에 크게 놀라 즉각 왕에게 보고한 뒤 일지군을 이끌고 달려들었다. 길동은 단칼에 김현충을 죽이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위로하고 안심시켰다. 다시 대군을 이끌고 도성까지 와서 율도국 왕에게 항복을 권하는 경문을 보냈다. 의병장 홍길동은 율도 왕에게 글을 보낸다. 무릇 왕이란 한 사람만의 왕이 아니오 천하 사람의 왕이라. 내가 1000명을 받아 군사를 일으켜 먼저 철봉을 격파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대는 싸우려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즉각 항복하여 목숨을 부지하라. 율도국 왕은 경문을 다 읽고 난 뒤 두려움에 휩싸였다. 우리가 철봉을 믿었거늘 이제 이렇으니 어찌 저들을 막아내리오. 율도국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항복하자 길동은 성 안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로한 뒤 왕위에 올랐다. 율도 왕을 의령군으로 봉하고 마숙과 최철로 하여금 좌우 재상을 맡게 하였고 나머지 장군들에게도 큰 보상을 내렸다. 이에 모든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나라의 도적이 사라지고 도덕이 넘치니 가히 태평성대하였다. 왕이 백룡을 불러 말하였다. 짐이 조선 국왕에게 표문을 올리려 하니 경히 수고를 하라. 이에 백룡이 급히 조선에 가서 왕에게 표문을 올렸다. 왕이 표문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홍길동은 과연 기재로다. 왕은 인형으로 하여금 율도국에 다녀오라고 명하였다.
인형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사정을 말하자 부인도 함께 가고 싶어 하므로 인형은 마지못해 어머니를 모시고 여러 날 만에 율도국에 도착하였다. 왕이 모부인과 인형을 기쁘게 맞으며 큰 잔치를 벌였다. 여러 날이 지나 모부인 유씨가 돌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니 왕은 아버님 곁에 나란히 묻었다. 인형이 왕을 하직하고 본국에 돌아와 본국 왕에게 자세히 보고하니 왕이 그 모상 당함을 위로하였다. 왕이 3년상을 마치자마자 이번에는 대비마저 세상을 떠나버렸다. 왕은 역시 3년상을 치렀다. 왕은 왕자 셋과 공주 둘을 낳았고 장자 현을 세자로 봉하고 나머지는 봉군하였다. 왕이 치국 30년에 갑자기 병환이 깊어져 세상을 떠나니 그때가 70세였다. 곧이어 왕비 또한 세상을 떠났다. 세자가 즉위하여 대대로 태평성대하였다.